물론 우리 뭐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그 전에도 미국이 우리 남북한 문제, 또 한국의 경제 발전, 또 그 전에는 한국 전쟁 이렇게 개입했지만 남북한 관계가 본격적으로 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큰 획은 72년 7.4 공동성명이었고 그 이후로 별 진전이 없다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특히 이제 88년 1월에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외교를 하고 또 7.7 선언을 하고 이것은 다른 시간에 이렇게 뭐 통일 관계나 다른 관계에서 살펴보니까 제가 남북한 관계의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은 피하고 다른 강좌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한미 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결국 이 한미 관계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북핵 문제였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미국의 행정부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 변화에 따라서 이 한미 관계와 남북한 관계가 영향을 받았다는 점,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글 하나 만들어 봤어요. 보시다시피 분홍빛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정부의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흔히 우리가 진보 정부라 하는 뭐 당이 조금씩 바뀌었죠. 어쨌든 진보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미국의 그 블루 색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공화당인데, 뭐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약자, 미국의 민주당은 유색인종 그리고 또 소수민족, 흑인, 또 민주화, 인권 문제 이런 데 초점을 많이 뒀고 공화당은 아무래도 미국의 좀 백인에 치중하고 또 뭐 기업가 뭐 이렇게 우리로 치면 조금 이제 보수 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좀 달라졌던 게 트럼프 일기였습니다. 트럼프 일기는 민주당 못지않게 북한에 하게 되었죠. 특히 개입 중에서도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분홍빛 색깔이 같이 만난 기간은 아무래도 이게 또 파란색이 같이 만난 정부는 아무래도 한미 간에 좀 대북 정책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게 좀 수월했겠죠. 반면에 이제 이게 색깔이 다른 기간은 되게 조금 한미 간의 정책 조율이 쉽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이것을 심도 있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96년부터 99년까지 우리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통일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와서 또 1년 뒤에 그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우리가 캐도라 하죠. 그 뉴욕 본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캐도의 집행이사국이 미국, 한국, 일본, EU 이렇게 되니까 제가 미국 정부 인사들하고 심도 있게 계속 이렇게
협의를 했고, 또 2023년에 제가 통일부 본부로 들어왔어도 계속 국제협력 분야에 관여하고, 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 정무파트하고 계속해서 제가 퇴직할 때까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한미 간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협의 있었던 역사는 거의 이제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클린턴이 이제 되게 뭐 북한에도 관여하고 특사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 쪽인 김영삼 대통령은 되게 좀 불편한 심기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런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98년에 취임하니까 그 클린턴이 물러나는 2001년까지 1월이니까 사실상 2000년 말이죠.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한미 간의 이제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남북 관계도 좋았고 미북 관계가 좋았던 시기가 되죠.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DJ가 될 때에 2001년 1월에 공화당의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이 8년 동안 되게 노무현 정부 끝날 2007년 말까지 조금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많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반면에 이제 이명박, 오바마는 사실 클린턴하고 비교할 때 대북 정책을 그렇게 우호적으로 적극적으로 북한과 친해지는 노력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바마가 내세운 게 핵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우리 흔히 말하는 그 CBID라 하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리고 이제 핵무기 폐기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그렇게 CBID로 내세웠기 때문에 오바마 때는 뭐 크게 클린턴 쪽보다는 오히려 부시 쪽에 가까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충돌이 별로 없었고, 트럼프 공화당 들어와서 2017년에는 뭐 김정은하고 설전을 주면서 거의 뭐 혹시 한반도에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위기까지 갔지만 2018년 평창올림픽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미북 정상회담도 하게 됨으로 해서 또 대북 정책에 오히려 공화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주기착착 맞았는데, 하노이 이제 정상회담 2019년 2월에 그게 결렬됨으로 해서 남북한 관계도 그렇고 한미 관계도 그렇고 또 미북 관계도 나빠진, 크게 이제 제가 큰 그림을 그렸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제목이 미국의 인게이지먼트잖아요, 그죠? 이 미국의 외교 정책 중에 이 인게이지먼트 하는 것은 시작된 게 뭐 남아공 이런 혹시 인권 문제들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그 나라와 관계를 개선해가면서 정책 변화를 유도해가는 그런 목적의 정책을 우리가 인게이지먼트,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그걸 개입 정책이라 하기도 하고요, 관여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그 반대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인게이지먼트의 반대는 컨테인먼트가 되겠죠. 봉쇄, 뭐 고립, 뭐 압박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그렇지 북한뿐만 아니고 흔히 말하는 국제 정치적으로 로그 스테이트라는, 우리는 뭐
말썽꾸러기 국가죠. 그러니까 뭐 깡패 국가를 하기도 하고 그런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 하나는 당근, 하나는 채찍으로 보면 인게이지먼트 또는 이제 컨테인먼트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인게이지먼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북핵 문제인데 그 배경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냉전이 종식된 거죠. 소련 85년 2월에 소련의 골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냉전 종식 하면 소련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 결과로 개혁의 결과로 소련 연방이 붕괴된 그게 이제 91년이 되는데요. 그 소련의 개혁의 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이제 동독이죠. 동독이 개혁 과정에서 붕괴되고 독일이 90년 10월 3일에 통일되고 이런 배경에서 이 미국이 이제 독일이 통일된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로 미국의 활동 여지 또 소련이 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냉전이라는 그 긴장과 대결과 경쟁 시대가 끝났으니까 전체 국제적으로 화해 무드와 어떤 대화 협상의 무드가 열리게 되고 특히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소련의 그 정치적 군사적 지배가 종식됨에 따라서 민주화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많이 고무된 것이죠. 북한도 이제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지 않느냐 그런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 북핵 문제가 되게 하니까 이 북핵 문제와 함께 어쨌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만나야 되고 공교롭게도 1990년이라는 해가 NPT 조약 발효 20년이 이제 91년이니까 NPT 조약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와중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그렇게 중국 5개 핵 보유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이 핵 무기를 가지면 안 되게 규정해 놓았던 NPT 체제에 북한 핵 문제가 하나의 위기를 조성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하도록 이렇게 눌러 놓아야 미국의 입장에서는 NPT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을 만날 필요성이 생겼고요. 또 때마침 김일성은 동독이 붕괴하는 것이 상당히 충격이었고 또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쪽으로 이렇게 체제 전환을 하게 된 것은 김일성이 북한을 정권을 수립한 이래로 최대의 정권 또는 조선노동당의 생존에 위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독일 통일이 되고 3개월이 되던 91년 1월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하에서 일민족 일국가 두개 제도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지 않는 통일하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이제 독일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독일 통일을 해석할 때 서독이 동독을 잡아먹었다. 이 말을 하게 된 걸 우리가 의도를 분석해 보면 물론 뭐 우리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걸 어렵죠.
뭐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으로부터 이 흡수당하는 통일, 자기가 연방제를 내세워서 뭐 통일 전선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때는 북한이 남쪽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시점이죠. 그런데 동독이 망해서 서독 체제와 제도로 다 통일된 걸 보고는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 체제 위기, 자기 정권의 위기가 생길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잖아요. 잠재적 적국 상대국과 화해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게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보아왔던 모습이죠. 김일성은 이제 화해 제스처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지원해 준 큰 형님 국가인 소련이 붕괴될 위기였고, 또 중국도 이제 뭐 경화 결제를 요구하고, 나중에 96년 1월에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세미나에 와서 발표한 자료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해서 북한은 수출 시장의 70%를 잃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죠. 그만큼 충격적이고 정권의 위기,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90년 9월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 흔히 말하는 이제 총리 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계속 92년까지 계속되었죠. 그래서 그 총리 회담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제 얘기하는 남북 기본합의서, 이제 풀네임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고요. 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지금은 뭐 완전 비핵화 공동선언이 그냥 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지만, 그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이제 그런 남북의 화해와 냉전의 종식이란 배경을 타고 미국이 이제 마침 또 북한 핵 문제가 있어서 북한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그게 배경이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간단히 설명하면 왜 그게 가능했느냐? 첫째는 미소 간에 이제 계속 핵무기를 줄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소련 연방이 이제 해체되니까 러시아를 제외한 뭐 요즘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여기에 있는 모든 핵무기 미사일을 다 폐기했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전술 핵무기를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국 무기도 철수하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반도에 있는 그 당시 뭐 한 100여 개의 군산 공군기지에 있었는데요. 기왕 없앨 바에는 우리가 왜 좀 그걸 그냥 없애기보다는 카드로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이 이걸 북한을 같이 이제 어차피 남한에서 전술핵 무기를 다 철수하니까 북한도 이제 핵 개발을 못하도록 같이 얻는데, 이제 우리 요즘 와서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이 핵을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때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제 끝났는데, 그때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 재처리죠. 그 재처리를 우리는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되게 반대했는데, 계속 미국은 재처리 그걸 넣어야 된다 해서 이제 결국 그것까지 들어갔는데, 사실 지금 보면 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뭐 그냥 뭐 우리가 재처리하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냥 이거는 이제 북한이 이미 이걸 다 어겼으니까 우리도 여기 얽매일 필요 없다. 뭐 이런 선언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그래서 재처리 정도는 일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처리는 하고 그걸 IAEA하고 이렇게 감독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다음 이제 비핵화 공동선언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북 정책 이제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시작은 김정일의 오른팔 김영순 국제부장, 나중에 이제 통일전선 부장까지 하죠. 그리고 교통사고라 해서 돌아갔는데, 뭐 들리는 말은 이제 김정일이 편할 때, 술 마시고 싶을 때 늘 부르는, 또 김영순이 입담이 좋아서 김정일의 비유도 잘 맞췄겠죠. 그 김영순을 보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면 왜 또 미국이 필요했느냐? 북한의 전략은 뭐였을까요? 우리 총리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 의제를 정할 때 북한은 정치 군사 문제로 하자 그랬고 남한은 교류 협력을 의제로 하자 그랬거든요. 우리는 기능주의 접근으로 비정치, 비군사 분야부터 합의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어차피 정치, 군사 문제를 얘기해봐야 그건 합의될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두 개 합쳐서 다 의제로 했는데, 북한은 왜 정치, 군사 문제를 의제로 하자 그랬느냐 하면, 남북회담, 뭐 장관급 회담 이런 걸 해보면 북한은 늘 정치, 군사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 흔히 북한이 말하는 이제 늘 그런 말을 좋아하잖아요. 북한은 뭐 원칙 중에 원칙이요, 근본 중에 근본적인 문제라고. 그럼 북한이 말하는 이 정치 군사 문제는 뭘까요? 그건 주한미군입니다. 북한은 주한미군만 없으면 한반도에 긴장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전쟁 위기도 없고, 그러니까 주한미군만 철수하면 된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총리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이제 남북이 불가침했으니까 미북 불가침, 미북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다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미북 불가침의 핵심은 뭘까요? 평화협정의 핵심은 미군 철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북한의 이 대남 전략 또는 대미 전략 속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97년부터 98년 계속되었던 사자회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자회담의 의제도 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끊임없이 사자회담은 의제를 주한미군 철수로 해야 된다. 이 의제를 다루지 않는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사자회담은 의미가 없다. 본회담까지도 와서 계속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만 얘기해서 결국 이제 사자회담이 깨진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미국 고위급 회담을 한다니까 당황한 것은 김영삼 그 노태우 정부 말기였지만 이제 한국 정부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딱 핵 문제 그걸로만 해서 한 번만 만나라. 이제 그런 이제 의지를 하면서 92년 12월이 이제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그 선거에서 이제 김영삼 이제 대통령이 당선돼서 93년 2월에 출범을 하는데요. 미국 측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추진 속도를 한국과 맞추어 달라. 이런 입장은 다음 보수적인 김영삼까지 계속되는 거죠. 늘 미북 관계 속도를 남북 관계 속도에 맞출 것. 또 이 미북이 만나는데 엄청 이제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인데,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93년 1월에 이제 클린턴 정부가 들어와서 그때 이 클린턴 정부는 이 관여와 확산이라는 전략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얘기해 왔냐면, 북한이 지금 너무 약하다.
소련 동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북한의 뭐 공장이나 부품이나 기름이나 이런 원조를 가장 많이 해준 나라가 소련과 동독이거든요. 특히 이 공장 부품, 뭐 기계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원조해줬던 나라가 동독이었는데 이 동독이 망하게 되고 서독으로 북한식으로 표현해서 흡수 통일된 것은 북한에게 엄청난 이제 정신적, 물질적 충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너무 약한데 압박을 가하면 어디로 튈 줄 모른다. 그때 나온 게 이제 소프트 랜딩이에요. 북한은 고장난 비행기와 같다. 그래서 이 고장난 비행기가 사람들과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기에 하드 랜딩. 하드 랜딩이 뭐예요? 그냥 추락하는 거죠. 크래시, 흔히 말하는. 그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고장난 비행기가 잘 이렇게 활주로나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잘 착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이제 미국 관리들이 우리 통일부나 한국 외교부 관리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협상이 시작됐고 뭐 결국은 클린턴 정부 말기 2000년 10월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특사 총정치국장 조명록이 백악관에 와서 여기 이제 사진에 있듯이 만나고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평양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또 아리랑 그 매스게임도 보고 그렇게 됐던 것은 90년 중반 우리 흔히 고난의 행군이라는 안 그래도 동구와 소련 붕괴로 약해져 있던 북한이 95년부터 3년 연달아 자연재해 때문에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니까 미국이 더 이렇게 식량 지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대북 정책을 좀 유화적으로 끌고 간 것이죠. 제가 이게 거꾸로 갔네요. 그러다가 탄생한 게 이제 제네바 합의, 북핵 문제 제가 하면서 제네바 합의 얘기를 할 텐데요. 거기에서 미국이 이제 그 제네바 합의가 이제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초로 미북 간에 합의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한 가닥이 미북 관계 개선인데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해제와 미북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상당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95년 말에 저는 같이 워싱턴에 같이 출장을 갔는데요. 그때 미국 국무부에게 우리가 얘기한 것은 어떻게 하든 이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될 때까지 연락사무소 개설을 연기해달라. 그런데도 계속 그 미국하고 북한은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기술적 협상을 계속했어요. 뭐 우리한테 다행이었는지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미국하고 북한 간에 그 쟁점을 해결 못했어요. 그 쟁점 중에 하나가 이 판문점을 통해서 미국은 외교 행랑 있죠. 우리 파우치라 해요. 뭐 저는 대사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파우치가 되게 익숙한데요. 그 외교 행랑을 해서 그걸 이제 열쇠로 해서 흔히 말해서 밀봉해서 그 비행기로 이제 한국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 주재국이 외교 행랑은 열어보거나 뭐 일치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외교 면책, 외교 특권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이제 이 파우치 담당되면은 그 켈런 공항까지 직접 이제 파우치를 싣고 가서 이제 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교 행랑으로 미국은 뭐 신문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물품도 보내야 되고 북한은 또 이 외교 행랑을 남용을 많이 하죠. 외교 행랑 속에 뭐 양주도 보내고 뭐 외교부도 뭐 우리 외교부도 그렇게 많이 해요. 뭐
그 외교본부에 있는 분들한테 뭐 책도 사서 보내고 이렇게 그걸 외교 행랑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그게 이제 빨리 가니까 편지도 보내고. 하지만 북한은 이제 거기에 온갖 이제 선물 물건을 이제 많이 이제 보낸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기사에 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 외교 행랑을 미국이 판문점을 통해서 보내겠다니까 북한은 이 판문점을 통해서 오는데 북한은 이제 그걸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는 게 의도였으니까 판문점으로 미국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이제 북한은 전략적으로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깨져서 다행히 잘 진전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시 정부가 이제 악의 축, 이건 이제 제가 더 자세히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부시 정부가 들어와서는 그때 ABC죠. Anything but Clinton. 그러니까 클린턴은 한 거 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거 다 행정명령으로 다 철회하는 거 마찬가지로 부시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클린턴 지우기 그렇게 해서 마침 또 2001년 9월 11일 제가 그때 뉴욕에 출근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알카이다는 테러 이슬람 테러, 그러니까 자살 테러죠. 테러 분자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이제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만 3,000명 이상이, 죽었는데요. 그런 끔찍한, 미국은, 국경을, 러시아나 이런 나라와 달리 적대국을 국경으로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안보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멕시코, 뭐, 캐나다, 그리고 뭐, 쿠바는 또 바다 건너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리라고는 뭐 상상치 못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안보의 구멍이 뚫린 거죠. 그래서 이 테러에 의한 공격에 이제 엄청난 공포심을 갖게 됐는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그게 핵 뭐 물질이 됐든 뭐 핵 관련 물품을 테러 분자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사잡아서 이제 세계 나라를 검명하면서 악의 축이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1차 핵 위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상업 위성이 이제 발견해서 미국에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에게 이제 압력을 행사해서 북한이 IAEA와 핵안전, 그때 북한은 NPT 조약국이었거든요. 그래서 NPT 조약에 따르면 이 크게 핵 보유국과 비핵 보유국, 뉴클리어 스테이트와 넌 뉴클리어 스테이트인데 핵 보유국이 아닌 나라들이 원자력 관련해서 평화적 이용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비평화적 이용은 이제 핵무기죠. 그죠? 2개. 그렇게 핵무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5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나라는 평화적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평화적 이용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떼면은, 거기에 이제 핵연료봉을 넣어서 다 태우고 나면, 이제 폐연료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플루토늄일 경우에 그걸 재처리를 하면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그걸 무기급 플루토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라늄도 농축시키면 또 우라늄 탄이 나오고, 이걸 이제 NPT 에 따라서 IAEA가 늘 사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도 IAEA 사찰을 받고, 그렇게 따라서 이제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사찰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북한이 사찰을 받았는데,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신고한 것은 거의 뭐 한 90g 정도로 했는데, IAEA가 다 기술을 해보니까 이거는 북한이 말했던 것보다도
뭐 수십 배 더 많이,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significant discrepancy에서 중대한 불일치. 그래서 사찰을 하자니까 북한은 제철이 시설로 지목된 거기는 군사 시설이라고 거부하고 특별 사찰 문제로 이제 긴장이 고조되었던 가운데 북한이 이제 NPT 탈퇴 선언을 합니다. 탈퇴 선언을 하면 석 달 동안 이제 유예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그 동안에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근데 이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의 이제 보수 쪽, 특히 이제 한국 정부 김영삼 정부는 첫 번째 취임 초기에는 이제 뭐 어떤 동맹도 피보다 못하다, 피가 어떤 동맹보다 낫다 해서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인모 비전향 장기수를 뭐 송환하고 이렇게 제스처를 했는데, 이인모 송환 발표한 날 북한이 NPT 탈퇴했거든요.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은 갑자기 또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 강경으로 돌아서서 이 미국 직접 대화에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이 북한이 핵무기 뭐 폐연료봉 추출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4년 한국의 5, 6, 7 그 봄은 정말 이 라면 사재고 처음이죠. 제가 태어나고서는 처음 라면, 쌀. 그래서 이 한반도 전쟁 위기, 미국 국무성도 이 전쟁 시나리오,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어느 정도 사상자가 나오고, 또 거기 있는 미군 가족들 그리고 한국군은 심지어 30만 명이 죽는다, 이런 시나리오를 하고 있었던 차인데, 그 계기가 남북 이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특사개헌 협상이 있었는데, 동영상 좀 틀어줄 수 있어요? 3개항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측 최고 당국자에 대한 비방 중상을 즉각 중지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반정부 투쟁 선동을 즉각 중지해야 됩니다. 셋째는 핵 문제 우선 해결 입장에서 특사교환을 실현하겠다는 명백한 입장을 표시해야 됩니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 측 요구에 귀측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은 귀측의 특사교환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라고 하는 점에서 귀측이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접촉을 유기해서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이와 같은 3개 요구사항을 규칙이 수용해야 돼. 우리에 대해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한 이것은 명백히 대화 포기 선언이고 특사교환 포기 선언이고, 그건 내가 아까 한 말인데, 전면 대결 선언이고, 우리와의 다른 하나는 나아가서 엄중하게는 전쟁 선언이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불은 불로 다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은 결코 그쪽이 전쟁을 강요하는 데 대해서는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후과에 대해서 송 선생 측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송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요. 아니, 가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얘기하셔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그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한다? 그렇죠. 아니, 명백해. 회담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전쟁 얘기를 꺼내는 의도가 뭐예요?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만히 있어라. 좀 더 들어봐요. 말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태도 표시를 하지 않겠다거나 할 수 없다거나 한다면은 오늘 접촉은 이것으로서 끝마치고 결석을 하자는. 예. 여기 보석씨 이제
이날 이제 서울 불바다, 그죠?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아요. 뭐, 불바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 된다는 게 그날 저녁에 이제 뉴스로 나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서울 불바다, 이걸로 해서 이제 뭐, 정말 서울 사람들이 전쟁 공포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빨리 이런 이제 미국이 영변에 있는 북의 그 시설만 그걸 이제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 수술적 공격이라 했어요. 더 나가야 되는데요. 아니야, 뒤로. 제네바 하나만 더 앞으로.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4월, 5월, 6월 미국은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하고요. 그게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북한이 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제 흔히 말하는 MD죠, 미사일 디펜스인데 그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을 때 이제 카터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여기 이제 사진에 있듯이 김일성을 만나서 여기는 대동강에서 보트 타는 장면인데요. 김일성이 북한을 동결하는 대신에 이제 경수로 뭐 그렇게 동결이죠, 그냥 프리즈 하는 내용을 동결하기로 이제 했다고 이제 백악관으로 클린턴한테 이제 전화를 카터가 해요. 그리고 갈 때 서울을 들려서 갔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부탁을 받아서 김일성한테 남북 정상회담도 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미북 간에 다시 이제 그 카터가 그 라인을 잡아준 거죠. 기본 골격이 북한이 핵을 동결한 거.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제네바에서 미국은 갈루치 그 비확산 담당 차관보, 북한은 강석주 외무성 제1부부장 그렇게 장기간의 협상을 해서 10월 12일 근데 미국은 이게 개입 정책의 성과다 그렇게 했는데 미국 이제 워싱턴에서는 공화당은 그건 북한 핵을 폐기한 게 아니고 그냥 임시로 덮은 것이다. 왜냐하면 북핵 모든 시설을 폐기한다고 합의한 게 아니고 모든 핵 활동을 동결한다. 그 상태로 그냥 중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고 그 대신에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가동 중인 50메가와트 발전소 그리고 건설 중인 이미 가동이 5메가와트 건설 중인 50 그리고 200 킬로와트짜리는 건설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에 미국은 북한은 그럼 우리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는 어떻게 하냐 전력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러면 2003년까지 1000메가와트짜리 그러니까 우리 100만 킬로와트죠. 그래서 200만 킬로와트 전기를 생산하는 경수로를 제공해 주겠다. 왜냐하면 경수로는 중수로보다 경수로 폐연료봉에서는 그 플루토늄 재처리해서 이 핵무기급 만들기가 훨씬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고 그러면 발전소 다 지을 때까지 우리는 전기를 어떻게 하냐 해서 매년 중류 50만 톤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관계 정상을 아까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네바 합의가 타결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남북 간에는 이제 정상회담 접촉을 해서 정상회담 이용구 그 당시 이제 통일부 장관이 가서 17시간 마라톤 끝에 이제 정상회담도 합의했는데 7월 25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7월 8일에 김일성이 매양산에서 심장마비로 죽죠. 근데 제네바 합의가 거의 사인하기 직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또 이제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어요. 뉴욕타임스 제 인터뷰 뭐라 했냐면 얘기했듯이 북한이 정치 경제적으로 거의 붕괴 직전인데 이제 죽기 직전인데 왜 이때 북한과 타협을 하면
정권을 연장시켜 줄 뿐이다. 엄청난 폭탄 선언이죠. 그러면서 그럼 뭐 한국은 남북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걸 거기에 넣어라. 그래서 미국이 다 합의해 놨는데 끝에 이 뭐 갈루치가 엄청 이제 입이 나왔죠. 왜냐하면 제네바에 미북이 이제 서로 협상 뭐 한 번은 북한 대표부, 한 번은 미국 대표부에서 오가면서 하고 있는데 한국 외무부 이제 외교관들이 가서 호텔에서 기다리다가 회담 끝났다 그러면 달려가서 이제 미국 사람한테 무슨 얘기 있는지 이렇게 디브리핑 받아서 본국에 근무하고 보고하고 그런 식이었으니까 한국은 뭐 불만이 많죠. 다 얘기해 줄 때도 있고 얘기 안 해줄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국이 갑자기 초안을 다 해놨는데 남북 회담 재개 조항을 넣으라 하니까 이 뭐 참 이 갈루치는 되게 답답했죠. 그래서 둘이 합의한 조항이 여기 있는 거예요. The DPRK will engage in North-South dialogue. 남북 대화를 하겠다. 근데 요 노란 표시한 as 이하가 해석의 여지가 달라요. As this agreed framework will help create an atmosphere that promotes such a dialogue 했는데 요게 as가 when으로 보느냐 우리가 또 뭐뭐함에 따라서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게 이 제네바 합의가 남북 대화를 촉진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할 때 대화를 재개하겠다 이러면 한국 입장이 반영된 건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제네바 합의가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이 연계관계가 별로 그렇게 없는데 어쨌든 아무튼 원래 합의가 어려울 때는 막판에 가서는 이 디플로매틱 앰비규어티 하잖아요. 우리 그 외교적 모호성. 그래서 특히 북한하고는 합의해놓고 이행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이런 서로 밀고 당기다 보면 해석이 서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네바 합의가 되니까 이제 남북한 관계가 묶여 있던 게 이제 본물 쳐듯이 터지듯이 나와서 우리 살 지원도 하고 경협 활성화 조치도 하고 대우 남포공단도 승인하고 이렇게 90년대 후반이 이제 되고 경수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형 원자로 울진에 있는 그게 4호기, 5호기 그 모델이거든요. 한 개 그 1000메가와트 나오는 거. 그런데 북한이 반대하는 거죠. 북한은 이제 한국자가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이건 미국하고 북한하고 하는 건데 제네바 합의에 따르니까. 그래서 머리를 굴린 게 이제 한반도 에너지 기구를 캐도를 만들어서 캐도가 이제 선정하는 노형으로 한다. 그게 이제 공급 협정인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캐도가 선정한 게 이제 한전을 이제 주 계약자로 하고 북한이 거기 양해한 거죠.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경수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캐도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캐도가 선정해서 계약하는 회사가 경수로 건설을 담당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정부는 경수로 기획단도 만들고 해서 한국 정부는 이게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다. 경협 사업으로 보고 어쨌든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나 하면 YS가 제네바 합의 막판에 반대하고 땡깡 부렸지만 경수로 비용의 46억 불의 70%를 한국 정부가 담당한다고 약속했고 일본이 이제 11 우리 돈으로 치면 이제 한 11조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미국이 이제 모자 들고 다니면서 얻기로 했는데요. 그 초기에 이제 이 경수로 발전소, 이 발전소라는 건요. 지금 우리가 UAE에 해서 다 지었지 않습니까? 이 원자력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뭐 영화인가 뭐 뭘 보고 그냥 거기에 그냥 뭐라 그럽니까?
너무 감동이 되셨는지 어땠는지 이 원자력 이제 탈원전, 물론 탈원전하는 나라 많죠. 독일이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원자력 사고, 우리가 체르노빌을 봤고 후쿠시마 원전, 이 원전이 뭐 사고가 나면 이게 방사능 유출 때문에 엄청난 이제 재앙이 된다는 그 근거에서 그런데, 그럼 여러분은 자동차 사고 혹은 비행기 요즘 사고 많잖아요. 추락 사고를 걱정해서 비행기를 안 타고 자동차를 안 탑니까?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원자력 제가 직접 경험한, 제가 뭐 경수로 거기만 3년 반 계속 캐도까지 근무했으니까요. 원자력 발전은 요즘 식으로 하면 이제 기후 변화, 화력에 비교할 때 이 환경 오염이 현저하게 오염시키는 가능성이 낮죠. 그리고 가장 경제적이기도 해요. 비용 단가를 따져보면. 물론 뭐 수력, 보다는 그렇지만 이 가격 대비 원자력이 더 이제 경제적일 수 있고요. 특히 뭐하고 대비해야 되냐면 원자력을 안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거든요. 풍력 발전이나 뭐 조력 발전이나 태양광, 이게 비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걱정하는 안전성이죠. 그런데 후쿠시마, 뭐 체르노빌, 또 우리 저 고리 정도까지는 조금 그 기술력이나 원자력 그 안전 기준, 표준 기준상 조금 사고가 나면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있지만, 울진 정도 되면 그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밖에 콘크리트로 그 컨테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폭발을 하더라도 이제 밖에 있는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폭발 안 해요. 그만큼 이제 안전도를 많이 개선했기 때문에 이 뭐 원자력 발전소, 경수로 발전소에서 사고 나서 방사능 유출된다는 것은 그 확률이 지극히 낮거든요. 그런 걸 갖고 이제 그건 뭐 선택 사항이죠. 그런 지극히 가능성이 낮은 사고 때문에 원자력을 탈원전한다. 그거냐? 그러면 탈원전하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뭐예요? 우리가 거의 40% 이상 원자력인데 전기를 못 쓰는 거죠. 지금 유럽을 가면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구나 이제 가스 수입도 안 하기 때문에 밤에 우리 서울처럼 네온사인 뭐 이렇게 전기불 밝게 이런 못 합니다. 깜깜합니다. 베를린 가도 그렇고 뭐 파리 가도 그렇고 런던 가도 그렇고 다 깜깜해요. 길 가도 가로등 다 끄고.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겨울 난방 온도가 20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콘크리트 건물에 20도가 안 넘으면 엄청 춥습니다. 요즘 한절기잖아요. 지금 이제 정부 청사나 이런 건물에 만약에 히터 안 틀면 지금 바깥 기온 한 16도 되잖아요. 오늘 같은 날에. 그럼 춥습니다. 그렇게 특히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1인당 전기 소비량이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전기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원전 안 하고 가동 안 하고 하면 우리나라 그럼 대체 에너지가 풍력하고 원전인데 문재인 때 뭐 태양광 엄청 했지만 그게 별로 없었거든요. 생산되는 게. 왜? 우리는 태양 뭐 구름 끼고 뭐 또 저 미세먼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태양 햇빛도 안 좋을 뿐더러 풍력은 더군다나 이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요즘 풍력 발전소 만들기 어렵습니다. 바다나 산 꼭대기 안 세우고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풍력 설치를 못 해요.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프랑스는 뭐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저 들판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가까이 없어서 되지만 우리는 뭐 지금 뭐
불가능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할 때나 경제성 그거 하나고 다음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지금 트럼프가 뭐 관세 뭐 25% 난리인데 먹거리는 뭘까요? 반도체 이후의 대한민국 경제의 먹거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원전이라고 봅니다. 우리 체코도 이제 짓게 됐는데 일단 원전은 뭐 100만 킬로와트 하나 입찰 따면은 그게 뭐 거의 한 50억 불. 그럼 자동차 2만 불짜리 몇 대 수출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부와 가치, 그리고 원전을 짓는 기술이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그 한국전력에 그 일했던 우리 경수로 같이 담당했던 그 처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 우리가 제너럴 일렉트릭 G사 그게 이제 원천 기술이고 요즘 체코에 문제가 된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 쪽에 이제 사모펀드에 팔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쟁이 있어서 뭐 이번에 에너지 민간 국가 뭐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국 원전을 갔는데 북한은 늘 이제 이게 그만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는 이건 총체적인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요. 용접 기술부터 해서 예민한 컴퓨터 기술까지 다 자동화까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자의 기술력,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수많은 원전 수출하는데 그 협정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하고 협상하는데 북한은 그 발전소 지어주는 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앉아 있으면 미국 사람 보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에. 한국 사람은 완전 개무시하고 그게 초기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미국하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기술 협상, 저도 그 통신 그리고 그 배선박 인원 태우는 거, 그 직항로 떼우는 거, 이거 기술 협상 대표로 갔는데 수석 대표는 미국 사람이라 해야 돼요. 북한이. 그렇게 해서 처음 와서 인사말은 미국 사람이 하고 나중에 협상은 막 그렇게 남북한이 하고 그 사인할 때는 또 이렇게 미국 대표가 나오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게 이제 부시 때문에 사자회담은 그냥 일고시고 건너갈 거 제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00년 이제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돼서 이렇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클린턴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겹치게 된 게 98년 2월부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3월인가 워싱턴에 와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때 저는 이제 워싱턴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황실을 만들어서 뭐 대사관 직원들이 뭐 총출동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미 간에 정말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척척 공조가 잘 되었던 시절인데, 그런데 갑자기 98년 8월에 두 가지 사건이 겹쳐납니다. 98년 8월에 금창리, 북한에 있는 금창리 지하 거기 파놓은 구덩이가 핵시설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요. 또 하나가 8월 31일에 대포동 1호라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일본이 난리 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당장 미국한테 유엔 안보리 개최해서 북한을 제재를 해야 된다 하고. 근데 미국은 그 대포동 1호 미사일도 문제지만 이 영변 이외에 금창리에 핵시설 의혹이 있다는 게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하고 해서 이 금창리 핵 뭐 사찰은 아니고 그냥 방문, 그 방문하는 입장료로 식량 뭐 60만 톤인가 주기로 일본이 막 그 북한 이거 제재에 대한 난리통에 미북 간의 그 금창리 핵 그 조사에 합의를 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일본은요 미국에 대해서 일단 미국에 대해서 원자탄 맞고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잖아요. 그러면서
미군이 이제 그 점령해서 미군 기지를 일본 도처에 갖고 있고, 그러면 갑자기 소련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 공산화시키고 하니까 이 한국과 일본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 해서 일본에 대해서 대대적 원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한국 전쟁 플러스 미국의 지원에 입어서 부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이 제가 놀란 게 미국이 일본 그렇게 유엔 안보리 가서 미사일 제재해야 된다 하는데 북한하고 이렇게 합의하니까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 크게 항의도 못하고 그걸 수긍하는 걸 보고 전 참 되게 놀랐어요. 미국과 일본은 우리 한국은 뭐 그때 되면 미국한테 항의를 엄청 세게 했을 텐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그 전 정부의 그 국방장관했던 페리를 이제 클린턴이 단장으로 해서 이 페리 프로세스, 그래서 페리 보고서가 나오죠. 우리 임동원 장관하고 수차례 만나서 결국 페리 프로세스의 핵심은 당근과 채찍, 그리고 북한이 순응해 오면 계속 엔게이지먼트를 계속한다는 그런 포괄적 접근 전략,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페리 보고서 제목 비슷한 게 그 Mutual Threat Reduction에서 그 MTR 이게 유행했어요 그때. 포괄적 관계 개선, 그걸 이제 보고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배경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보수에서는 다 이 빨갱이라 할 정도로 막 그랬었죠. 어쨌든 최초로 이제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그때 합의에 따라서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서 남북 장관급 회담이 노무현 정부까지 계속 가죠. 그건 이제 이 남북 통일 관련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듣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게 이제 봇물 터지듯이 된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클린턴 정부와 이제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2002년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가서 김정일을 만나서 되는 와중에 우리 한반도, 제가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정부 변화에서 오늘날 북한이 이 핵무기를 갖게 된 이 상황이 온 데는 저는 첫 번째는 이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된 것.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 운명의 참 악재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때 참 엘고 부통령이, 이제 클린턴은 부시가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그해 2000년 12월에 평양을 갔어요. 그래서 정상회담해서 뭔가 가닥을 잡았을 텐데, 플로리다주의 이제 재검표, 그때 이제 유독 이 투표 용지가 길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제대로 투표를 못 했을 거라. 그래서 그 기표한 걸 재검표를 해야 된다 해서 플로리다주에 재검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연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대법원, 미국은 우리 같은 헌법재판소가 없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대법원이, 우리 같은 이런 탄핵 이런 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중대한 거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서 플로리다 주에 대한 그 대통령 선거 투표 재검을 중단할 것을 결정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50개 주가 있는데 플로리다 주만 그 선거 재검표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하려면 다 하든지. 그래서 중단시킨 결과로 이제 그때까지 플로리다 주는 이제 미국은 이 선거인단 수가 한 표라도 많이 받으면 그 주 전체 선거인단 수가 가잖아요. 그게 이제 연방제 취지에서 한 주는 같은 이제 후보를 밀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총 투표수는 엘고가 앞섰지만 선거인단은 플로리다주를 먹은 부시가 이긴 결과로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재앙이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화당은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클린턴이 94년 제네바 합의를 모든 대외 조약 재정적 부담이 우리나라도 국회로 비준 동의를 받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의회로 가야 되니까 조약이 되면. 그러니까 이걸 명칭을 조약이나 합의 이런 걸 트리티나 뭐 어그리먼트 하지 않고 이 agreed framework라는 교묘한 용어를 만들어서 의회로 안 갔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공화당, 보수, 특히 네오콘들은 여기에 불만이 많고, 특히 네오콘은 이제 9.11 테러로 더 힘을 얻었죠. 그래서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길은 다른 거 없다. regime change다. 그러면서 그때 핵 전력을 선제 타격이 가능한 걸로 네오콘들이 바꿨죠. 그렇게 해서 이 2002년 10월에 특사가 가서 이제 북한을 이제 막 목을 비틀었죠. 북한은 뭐 되게 기분 나빴다고 범죄인 추궁하듯이 김계관을 만나서 대답을 못 드리니까 강석주를 해서 강석주가 한 말은 우리는 핵무기보다도 더 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 뭐 영문 표현은 we are entitled to예요. 애매한 말이죠. 뭐 핵무기 너희들 개발하려고 우라늄 농축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 이렇게 이제 켈리가 얘기하니까 북한은 강석주가 이제 열받아서 우리는 핵무기보다도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주권, 자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갖고 이제 전문으로 이제 켈리가 본국에 보고한 게 이 어드미트라는 표현을 써요. 이 북한 측이 HEU 고농축 프로그램을 사실상 시인했다. 근데 북한은 뭐 그렇게 사인할 적이 없다고 이제 잡아댔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뒤돌아보니까 그걸 했던 거죠. 미국은 증거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증거가 클린턴 때 이미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는데, 이 제네바 합의가 가동되고 있고, 제네바 합의 문구대로 하면 모든 핵 활동 중단인데 우라늄 농축을 했으니까 제네바 합의에 위배되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에 위배됐다고 모든 걸 벌 주질 않잖아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판결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선거법 위반이지만 이 대통령직을 뭐 면할 정도 그렇게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헌재 판결이 이제 그런 취지로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클린턴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계속 와치하고 있으면 되니까 제네바 합의 틀을 유지하고 북한을 계속 인게이지해서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왔는데 이제 이 공화당은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11월 중순에 캐도 집행이사회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온 그때 이태식 차관이 엄청 안 된다고 이거. 계속 해야 된다. 근데 미국은 뭐 엄청 강경했어요. 그렇게 해서 슬로우 다운이라는 거. 중류가는 거는 당장 중단시키고 그렇게 해서 제네바 합의가 깨지고 경수로는 중단된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다 부시 정부에서 다 이제 깽판치고 이제 끝났는데, 그럼 부시는 제네바 합의가 왜 잘못됐느냐? 미국이 둘이 앉아서 있으니까 보증하거나 심판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속아 넘어갔다는 거죠. 북한한테 순진하게. 그러니까 둘이 하면 안 되고 이 심판 또는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데서 부시는 다자회담 쪽으로 가서 2003년에 이제 육자회담이 탄생해서 육자회담에 합의한 게 9.19 공동성명인데 뭐
크게 뭐 제네바 합의보다 많이 앞섰다고는 못 보는데 어쨌든 문제는 9.19 공동성명한 그 시점에 미국에서 미국은 위패에게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북한의 위패에 대해서 뭐 엄청난 오랫동안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마카오에 있는 뱅코 델타 아시아 이겁니다. 우측에 있는. 저거는 9월 19일 날 합의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중국한테 이게 이 뱅코 델타 아시아라는 BDA 은행이 북한의 자금 세탁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하니까 중국은 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제재 뭐 이런 거 금융 제재 당하면 안 되니까 이걸 폐쇄시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이 북한이 여기 계좌, 북한은 38개가 있다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42개 됐어요. 2,500만 불이 묶이니까 전영우 제 수석한테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육자회담에서 경계관한데 왜 그래서 북한이 그날부로 이 2,500만 불 우리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육자회담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중단된 가운데 핵실험을 했거든요. 2006년 10월 9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왜 그렇게 BD에 2,500만 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김계관의 그 계좌를 갖고 있는데 이 엄청 힘센 부서가 관계되어 있다. 힘센 부서가 어디겠어요? 군부겠죠. 아시겠지만 북한은 거의 모든 기관이 외화벌이를 해요. 이 공산당 그 독재 국가들은 거의 중국도 그래요.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군부도 하고 우리 말하는 뭐 통일전선부도 하고요. 또 뭐 외화벌이를 각 부서별로 뭐 당이 직접 또 당의 우리 왜 뭐 38호실에서 외화벌이 하는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카오의 은행을 계좌를 두고 예를 들어서 뭐 무역을 하든 아니면 군부는 뭐 중동으로 뭐 무기를 팔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돈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찾기 전에는 안 된다 해서 이제 처음에는 미국이 뭐 별 대응하지 않겠다가 하도 핵 문제 진전이 없으니까 결국 그 러시아 극동은행, 극동상업은행을 통해서 다 돌려주고 나서야 다시 이제 9.19 후속 회담으로 해서 미국이 베를린에서 만나고 해서 이 13합의, 213 합의돼서 이제 2단계. 이거는 1차 핵실험 이후에요. 근데 1차 핵실험 했을 때 남북한 관계는 2005년, 6년은 우리 뭐 8.15, 6.15 공동행사하고 특히 2006년 8.15 그 6.15 공동행사는 광주에서 했거든요. 제가 그때 광주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그때 통일부 장관이 북한 그 단장한테 미사일 실험한다는데 그거 하면 우리 쌀 지원 못한다. 그런데도 미사일 7월에 했죠. 그리고 부산에서 7월 말에 남북 장관급 회담 했는데 거기서 또 핵실험하면 모든 우리 뭐 쌀 비료 지원 못한다 이렇게 해서 뭐 했는데 또 불구하고 어쨌든 핵실험을 하게 돼서 6차 회담이 이제 미국이 시로 채취 문제로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북한 간에 예매하게 합의한 거죠. 북한은 시로 채취에 대해서 합의해 준 적이 없다. 그냥 너희들이 인터뷰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돼서 미북 간에 시로 채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미국이 뭐 문서 같은 건 다 갖고 왔지만 그 6차 회담이 끝나고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모든 이제 핵 관련 협상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시대가 왔는데 2007년에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북한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공동 어로구역이죠.
근데 이게 결국 안 된 건 우리는 NLL을 기점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을 주장했고 북한은 자기들이 그은 선에 의해서 NLL 이남에 공동 어뢰구역을 해서 그래서 깨졌어요, 이거는. 오바마 정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이제 저 핵 없는 세계에서 우리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특징을 우리가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정책의 특징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협상을 이제 CIA가 전면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CIA가 전면에 나오게 된 계기는 여기자, 중국 북한 국경에서 여기자가 국경선 넘었다 해서 한국 출신도 있었지만 어쨌든 미국 국적. 미국은 대외 정책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어디 억류되어 있다. 또 미군이 세계 도처에 전쟁을 치렀잖아요. 이후에 이걸 다시 발굴해서 가져오는 데 대해서는 외교적 톱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직접 전용기 싣고. 근데 이걸 협상하는데 어디서 나섰느냐? 통일교가 났습니다. 문선명이도 이제 북한을 가서 김일성을 만났지만 통일교가 운영하는 미국 신문이 워싱턴 타임스죠. 워싱턴 타임스의 고위 이제 인사가 다리를 놨어요. 그렇게 해서 북한의 보위부 부부장과 CIA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만나서 여기자 석방 문제를 교섭을 합니다. 부부장이 1차 회담에 직접 안 나왔어요. 그 밑에 직원 나온. 어쨌든 이게 시초였고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에 큰 문제가 있으면 CIA가 미군 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몇 차례 갔습니다. 갔는데 특히 이제 2011년 우리 천안함 이후에 북한이 2011년 봄에 냉해 때문에 요즘 우리도 뭐 냉해 많잖아요.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 해서 미국은 USAID 지금 트럼프가 다 없애려 하는 그 식량 지원할 때 미국은 항상 그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식량 조사단을 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1번 원칙이 식량이 아주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 다른 잠재적 수원 국가하고 비교해서 이게 더 긴급해야 된다. 세 번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5월에 식량조사단이 북한 가서 쭉 다 둘러봐요. 그래서 밑에 3개 사진이 그때 식량조사단 중에 여기 미국 대사관 외교관이 갔다 왔는데 제한테 사진 찍어온 한 300개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우리 옛날 시골집 같으면 마당이잖아요. 북한은 마당이 없어요. 저렇게 다 텃밭 만들어서 맨 왼쪽 사진이고 중간에는 방에서 저거 뭐냐고 제가 퀴즈 많이 내는데 사람들 다 콩나물이라는데 콩나물은 저기 고구마입니다. 북한은 비닐이 없어서 고구마 순을 밭에서 못하니까 저 방 아랫목에 이렇게 따뜻하게 키워서 고구마를 심고요. 이거는 목탄차입니다. 목탄으로 가는 차. 그 당시 이제 북한의 경제 상황을 그런데 그 조사단의 결과는 시어리어스 멀리뉴트리션 영양실조가 심각하다해서 그 미국 그 국무부 대북 특사하고 김계관이 협상해서 나온 게 2.29 합의죠. 김정일 죽기 전에 합의가 다 됐는데 발표할 무렵에 갑자기 12월 17일에 고위급 회담이 12월 3일에 다 끝났어요. 발표만 앞두고 있었는데 김정일이 죽는 바람에 그 다음에 2012년은 2월 29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한 번씩 29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거 윤날이라 해서 영어로 립데이거든요. LEAP. 그래서 저걸 미국 사람은 약칭 립데이 어그리먼트라 해요. 식량 24만 톤을 한 달에 이제 2만 톤에서 이제 1년 동안 그 식량을 주는 게 아니고 영양식이라 해서 이제
가공한 그 식품이죠. 그런데 그 합의서에 보면 저게 있어요.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유예한다 이렇게 했어요. 탄도미사일. 근데 계속 이제 의심했대요.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계속 김기관이한테 얘기해도 나는 전달했다. 왜냐하면 자기 소관이 아니거든요. 미사일은 군부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전에 이 CIA가 북한 군부를 만나요. 근데 군부 인사하고 당 인사들은 우리는 그 자주권에 속한다. 인공위성 발사는. 근데 인공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4월에 장거리 미사일에서 이게 다 깨져요. 미국이. 결국 뭐 원조는 안 했지만, 의미는 CIA에서 나서서 군부를 만났을 때 군부는 미사일 이걸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답을 받은 게 이제 성과였죠. 그 이명박 대통령 이거는 뭐 다른 시간에 다음 시간에 특히 자세히 할 텐데 우리한테 이제 한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의미 있는 것은 이 이명박 대통령도 정상회담. 그 정상회담은 언제 나왔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 특사 여기 두 사람 김기남과 김양건 통전부장이 와서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이제 이거 친서를 읽었어요. 딱 읽었었어. 북한은 이거 진서를 꼬개지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다른 뭐, 자세한 비화도 있는데, 아무튼 정상회담을 갖자고 해서, 그 회담을 10월에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노동장관이 가서 김양건 만났는데, 이렇게 가합의 해왔는데 그 내용 속에 북한은 뭐 정상회담 이전에 뭐 식량, 이걸 하고 나중에 또 뭐 100만 달러를 뭐 경제 개발 자금으로 주고 이런 게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 회고를 보면 자기는 전 두 대통령 특히 김대중 대통령 때 4억 5천만 불 줬잖아요. 어떤 대가를 주고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선지원은 불가한데 여기 이명박 때는 회고록이 있는 거예요. 쌀, 비료 등 상당량의 경제 지원을 전 조건을 제시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다음 실무회담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깨진 결과와 뭐 우리 사격 연습 이런 게 막 믹스돼서 그 다음에 한미 군사 연습 그걸로 해서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죠. 이게 2009년 10월인데 2010년 3월에 그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의 사과를 받고 뭐 재개제를 해제하는 이런 과정에서 또 부부자 이때 온 사람이 미스터 X예요. 이 미스터 X는 부부장 이름이 나중에 알게 됐지만 류경이었어요. 버들류자. 류경이 누구냐? 고이즈미와 김정일 정상회담을 합의를 이끌어낸 그 일본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일본 외무성 제가 두 차례나 만났어요. 일본 가서도 만나, 한국에서 만나서 직접 들었는데 일본 사람은 일체 미스터 X로만 얘기하지 누구인지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려진 게 다나카 히데시죠. 다나카 씨가 만났는데 이 류경이 와서 우리 그 당시 김숙 국정원 1차장을 만나고 김숙이 또 평양을 다녀와요. 그런데 류경이 한국을 다녀가고 몇 달 안 돼서 처형됐어요. 왜? 이명박 대통령 만나려고 하루 더 체류했어요, 여기에. 그런데 성과가 없었잖아요. 어떤 합의를 못 만들어 갔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말고 다른 이유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탈북자들 뭐 이렇게 외교관 탈북한 사람 얘기를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르면 허위 보고 되어서 처형됐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중시하는 그 미스터 X 류경은 결국 이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온 이후에 처형된 북한에서 처형된 사람 한두 명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가장 제가 역사적으로 이제 또 하나 아쉬운 게 가장 첫 번째는 부시 대통령의 그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것이고 두 번째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거. 이거는 박 대통령이 몰라서 그래요. 2004년 그때 개성공단 열 때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노무현 정부지 않습니까? 우리 통일부 개성공단 담당하는 국장이 계속 워싱턴 가서 설명하고 정동영 장관이 워싱턴 2번 가고 뭐냐면 미국은 Enemy Act가 있잖아요. 대적성국 교역법에서 미국하고 전쟁을 치는 나라, 한국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그 규제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그런 적성국에 대해서는 우리 그때 펜티엄급 있잖아요. 그 컴퓨터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컴퓨터에 미국 원천 기술이 10%만 들어가면 그러면 인텔만 장착돼도 북한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웨이버 받기 위해서 미국 상무부에 신청해서 상무부가 그때 미 대사관, 미국 상무부 진짜 빨리 작업을 해줬어요. 그 리스트 있잖아요. 쭉 수출할 때. 우리가 수출하고 할 때 다 그 면장에 그 리스트 다 검증하잖아요. 그걸 진짜 빨리 해줬어요. 미국 정부가. 그렇게 어렵게 개성공단을 시작한 거예요. 개성공단 남북이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제재가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살리기는 무지 어려운데 단칼에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근무를 안 하실 줄은 우리가 몰랐는데 어쨌든 대면에서 통일부 장관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서류 보고 이게 이제 그때 추석 설 연휴였거든요. 하루 딱 해서 마지막 한 사람만 한 회사에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리바리 싣고 저렇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돼요. 이제 정리할 텐데요. 다음에 이제 잘 된 게 트럼프와 문재인이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지금은 마가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이고, 이 자유주의, 이제 국제관계 이론에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있잖아요. 근데 자유주의는 국제기구와 제도를 통해서 평화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논리고, 현실주의는 국제관계, 국제정치 구조는, 체제는 무정부 상태다. 그 상위의 어떤 권위체가 없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는 뭐예요? 조폭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최고다. 지금의 국제정세를 보면 현실주의 해석이 맞는 거죠. 특히 트럼프는 모든 국제 그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했지, 이란 거의 탈퇴했지, 지금 완전히 UN 그리고 가트 체제 다 FTA 모든 제도 협정 다 무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어떻게 중국을 설득시켜서 2016, 17 제재 5개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그전에는 북한 정권이 이 대량 살상 무기 이런 동원이 되는 걸 차단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2016, 17의 제재의 특징은 북한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듯이 수산물 수출 못하면 지금 나선 청진 이런 데는 다 수산물 수출해서 북한 주민들이 외화벌이 하고 이러거든요. 철광석 이게 중국 수출만 해도 한 20억 불 되거든요. 의류 마찬가지죠. 이게 직격탄이 된 거죠. 그럼 아마 연 평균치만 한 3, 40억 불은 북한의 외화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죠. 그렇게 하니까 파이 앤 피오리 트럼프가 그랬더니 김정은이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 이렇게 해서 2017년은 진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94년 봄만큼이나 전쟁 위기였는데 트럼프가 12월 초 유엔 사무차장 통해서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 했고 또 한국은 국정원 이렇게 비밀 접촉 라인이 있거든요. 해서 작업을 하니까 1월 1일 이제 신년사에서 이렇게 평창올림픽 참가하고 남북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급진전해서 특사를 보내죠. 그죠? 3월에. 그래서 그때 서훈, 정의용 이제 백악관 가서 설명한 게 김정일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했다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미북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북 최초의 정상회담이 시작됐죠. 그 전에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이 있고 제가 남북 관계는 지나갈게요.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 여기 이제 싱가포르 센토사 제가 거기 가서 북한하고 그 비공 NGO 회의가 있어서 2018년 12월에 여기 가서 사진도 같이 북한 대표하고 찍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두 번째 회담이 깨졌죠. 깨진 게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다 폐기하면 5개 제재를 다 해제해 달라. 그런데 트럼프는 영변만으로 안 된다. 미국이 생각하는 우라늄 핵시설이죠. 우라늄. 그래서 깨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아까 제가 봤던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 있잖아요. 그 회고록을 제가 진짜 세심하게 봤어요. 왜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삶은 소대가리 얘기를 들었냐 이거죠. 왜 남북관계가 저렇게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다 저렇게 깨졌느냐 이거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깨진 데 대해서 한국은 문재인 정부는 내내 정직한 중재자가 되겠다 했거든요. 중매를 쓴 거죠. 썼는데 우리가 중매를 잘 쓰면 양복을 얻어 입지만 잘못 쓰면 잘못하면 뺨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한 게 제 밑에 있는 게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에 이렇게 써놨어요. 노딜로 끝날 줄 전혀 예상 못했다. 왜냐?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과 시험장 발사대를 폭파시켰잖아요. 김정은이가. 그리고 영변 핵단지 폐기 약속을 9.19 정상회담에서 받아왔기 때문이다. 깨진 이유를 문재인식 해석은 트럼프는 하고 싶었는데 트럼프 측근 참모들, 특히 네오콘, 볼턴, 펜스 이런 사람이 대화의 방목을 잡는 역할을 했다. 이게 문재인식 해석이에요. 문재인은 뭐예요? 네오콘 때문에 자기는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한국 정부는 스몰 딜이 가능할 걸로 예측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플러스 알파였어요. 그럼 한국 정부가 그걸 몰랐느냐? 미국 관계자 제가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는 이미 싱가포르 회담 때 김정은이 얘기했대요, 이걸. 하노이에서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5개 제재를 해줘야지만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겠다. 그때 트럼프가 분명히 했대요. 영변 핵시설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 정보를 3군데 농축 우라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어치를 따지면 영변 이거는 이제 플루토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그 용도 폐기 얘기했는데 우리 그 전략 전술 핵무기 이거는 뭐 값어치를 따지면 전체 100% 중에 한 20, 30%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숨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농축을 하는 공장은 남아공 그때 핵 자진 폐기했을 때 저수지 밑에 있었다잖아요. 저수지 밑에 지하를 파고 이 정도 교회 건물 정도면 농축을 하는 충분히 하거든요. 이걸 숨기기가 쉬워요. 신고 안 하면 몰라요, 찾기가.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제 하는데 한국에 알려줬어요. 싱가포르 때 이렇게 얘기했다 했더니 그걸 딱 받아서 9.19 합의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9.19 합의의 문안에 보면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미국은 그 추가적 조치를 우라늄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비건이 하노이 회담 한 달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비건이 이제 대북 그 접촉한 사람이잖아요. 정상회담.
한 게 북한은 영변핵 시설 플러스 우라늄 시설까지도 폐기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밀어붙였는데 왜냐면 영변핵은 이미 한국이 써먹어 버렸어요. 이제 9.19에 운전자 역할을 부각시키느라고 미국이 슬쩍 알려준 걸 이제 한국이 그냥 옳다 좋다 문재인 자기 치적으로 9.19에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하노이 회담 한 달 전에 이 김영철 특사가 와서 백악관에 트럼프를 만나 진서 교환을 해요. 그리고 이건 하노이 회담 깨지고 이제 둘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답은 알 수 없어요. 추측만 가능하지. 제가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공개되는 지금 이 유튜브라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죠. 둘이 무슨 약속을 했길래 김정은이 심사가 왜 틀어졌길래. 그런데 그런 근거가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욕하고 결국 2대 국가까지 가버리고 저렇게 이제 남북 간 담을 완전히 쌓은 것까지 갔는데, 근데 어쨌든 남북 관계가 파탄 난 건 윤석열 정부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보다시피 하노이 회담 이후에 파탄 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절로 돌아간 거예요, 남북 관계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깨진 것처럼 지금 착하고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냐를, 김정은이가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하겠다 용의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회고록에서 뭐라고 변명을 해놨냐면 후회가 된다 그래요. 여기 있듯이 남북관계 특수성을 내세워서 안보리 제재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고록에 뭘 써냐면, 자, 미북 관계가 잘 될 거니까 핵 문제가 해결되면 제재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그 2016, 17 제재를 해서 거기에 이 조인트 벤처가 안 되잖아요. 개성공단은 조인트 벤처고 의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자기 기대하고 완전히 다르게 180도 다르게 하노이 회담이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직한 중재자, 운전자 역할을 하려 했는데 미국 관계자는 뭐냐 하면 처음에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걸 듣고 만나봤더니 김정은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반도 비핵화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얘기했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럼 미국은 미국대로 이 중매를 쓴 한국 문재인 정부의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보낸 2018년 9월 21일 친서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제발 좀 문재인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잖아요. 우리 둘이 하면 되는데. 김정은 표현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나중에 물론 친서가 공개됐지만, 그래서 사실 판문점 이때 북한도 미국도 문재인 안 나왔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러 간다 하니까 자기도 가겠다 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자기가 주선하고 중재해서 된 모양을 갖추고 싶어서 갔고, 트럼프나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왜 여기까지 와 계시지? 이 사진이에요, 그게. 그러면 다시 이제 마지막 결론 다시 돌아와서 미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일스톤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전환점을 보면 큰 턱을 넘은 게 미국 제네바 합의고, 그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일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부시 악의 축이 있고, 제네바 합의 파기가 있고, 그리고 1, 2차 핵실험이 있고, 천안함을 거쳐서 이제 싱가포르에 미봉되냐, 다시 되냐 했더니 하노이 결렬이 돼서 이제 공동연락사무소는 신랑 신부가 결혼 약속했는데 그냥 신부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 반지 그냥 확 물에 집어 던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4.27 판문점선에서 공동연락사무소 둘이 합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합의를 깨면 되는데 얼마나 부하가 났으면 공동연락사무소를 그냥 군 그 폭탄을 설치해서 폭발시키고 그 건너편에 있는 우리 종합지원센터 15층 건물까지 못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제 한국, 미국 모두 외교의 초당적 외교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대통령이 바뀌면 대북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그렇잖아, 우리가요. 우리 뭐, 지금 뭐, 다 겪고 왔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때 문재인 대통령 바뀌고, 또 윤석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면 전임 대통령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북한도 바이든, 또 그 전에 클린턴 한 거, 부시 했지, 또 이제 트럼프. 그래서 특히 북한은 핵무기를 없애지 못하는 게 이라크 전쟁 교훈이죠.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의혹을 폐기해 사찰 받으라 하면서 해서 9.11 터지니까 2003년에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미국하고 합의해서 사찰하게 되면 결국 우리 옷 벗기고 핵무장 해제시키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은 결국 북한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는 북한이 2003년에 저걸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어요. 첫째는 미북 불가침 평화협정에 그럼 미군 철수가 되겠죠. 둘째는 미북 관계 정상화에 싱가포르 그 정상선언에 돼 있는. 세 번째가 다른 나라와 경제협력 불방해. 이거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는 얘기거든요. 안 되는 거죠. 핵 포기하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 한미 간의 비핵화 목표의 차이가 우리 문재인 정부는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면 제재를 상조치 같이 해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입구론이에요. 비핵화 시작하면. 그런데 미국이 생각한 비핵화는 출구론이에요. 비핵화가 어느 정도 거의 완성 단계 될 때에 가야 제재가 해제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론을 봐야 이제 왜 두 번 속았다 이거죠. 제네바 합의하고 9.19 합의 그 똑같은 말이거든요. 영변 핵단지 그걸 팔면서 제네바 합의 때도 대가 챙겨가고 중요하고 경수로 또 9.19에서도 또 경수로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 살 수 없다. 이제 세 번째도 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는 흔히 말하는 일리버럴 디모크라시, 푸친, 시진핑, 터키 에르도안, 이 독재 국가 지도자를 지금 굿 리더 이러면 칭송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후 2차 대전 후에 80년 동안 대외 정책의 목표였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은 이제 트럼프는 포기한 거예요. 이제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이란 말을 이제 우리가 쓸 수 없어요. 하여튼 돈만 내면 이제 제재 다 가하잖아요. 그게 우방이든 우방이 아니든. 그래서 이제 EU가 이제 바짝 이제 같이. 그리고 만약에, 한국, 중국, 일본이 이제 어떻게 공동 대응할지. 이게 무서운 거죠.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푸친도 괜찮고 에르도안도 괜찮고 시진핑도 괜찮으니까 김정은도 괜찮은 거예요. 북한 주민 인권 탄압하고 핵 개발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돈만 되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죠. 이 북한을 대응하는 바이든하고 이제 우리 윤 정부가 확장된 억지력 이제 합의를 했는데 북한 핵을 억제하는 공동 대응을 트럼프와 4년 동안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이제 진보 보수 정부가 계속 5년마다 이제 이 헌법 체제 하에서는 바뀔 텐데, 그러면 대북 정책 계속 오락가락, 일관성이 있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죠. 계속 지금처럼 냉탕홍탕을 갈 거니, 물론 안 돼요, 이제는. 제 개인 견해로는 이미
김정은판 베를린 장벽을 남북한 간에 세웠기 때문에 두 개 국가를 하고 이제 완전히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별개 나라다. 남조선은 없다. 그래서 자기 정권 생존을 위해서 딱 벽을 쌓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남북 회담에 북한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미 미국 시민권자, 한국 국적자는 북한에 못 들어온다고 이제 다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되는 정부, 이 정부가 대외적으로 과거에 외교 문제는 바이파치전, 우리도 한 DJ 정부까지는 그랬어요. 국회 외무통일위는 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있었거든요. 이게 없어진 이 시대에 있어서 이 북한을 다루기는 더욱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강의는 여기 마치고요. 혹시 질문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질문 내용을 들리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저기 양창석 교수님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통일부에서 그시 근무를 했지만은 또 우리 양창석 교수님께서는 또 그 미국 주재관, 통일관을 또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이런 많은 정보들을 또 당시 접하시고 또 통일부 나오신 이후에도 이 각종 회고록이나 이 각종 저서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을 축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트럼프가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동맹들에 대해서 이제 뭐 관세 부과라든지 어떤 이런 정책을 펼칠지는 이제 대강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북한과 중국 신냉전 시대에서 지금 어떤 북중로의 어떤 한 축을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압박을 해 나가고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 이 세 나라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어떤 이 공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떤 트럼프와 같은 이런 어떤 동맹에 대한 이런 정책이 과연 이런 신냉전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대강 예상이 되지만은 그걸 한번 제가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때 사실 그 북한이 생각했던 것과 미국이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 불일치했기 때문에 결국 그 회담이 결렬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 적용에까지 저는 이제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 트럼프의 언급에 대통령 언급에 따르면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 좀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데 만일 다시 한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북한이 가지고 놀 안 그리고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안에 혹시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 변화로 인해서 혹시나 뭔가 좀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우리 코리아 패싱 이런 걸 통해서 북미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혹시 되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약간 우려가 있는데 우리 교수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병철 사회문화 통합연구원 원장님이 아주 그 좋은 코멘트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북방삼각, 남방삼각, 그 중러 북, 그리고 이제 한미일 이 안보 측면에서는 기본적 이제 동맹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다만 이제 한 가지 큰 쟁점은 방위비 분담금. 이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 또 계속 트럼프는 이제 관세 요게 끝나면 요구해 올 것인데요. 거기에 대응 그리고 미북 과연 정상회담이 저는 뭐 한 6개월 동안은 북한이 톱 어젠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국에서 그렇게 만약에 6개월 지나서라도 정상회담 하면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 트럼프는 이거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만 들어가고 그걸 중단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그 확장된 핵 억지력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다행히 뭐 실무급에서는 이 한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공동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게 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인지 아직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내적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 뭐 독자적 핵 개발론인 것에 대해서 보수층에서 그런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이 목표로 하지 않을 때 우리 한국이 대응할 여러 가지 미국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보 측면에서는 뭐 어느 기간 상당 기간 동안 한미일 대 북중러 이 구도가 계속 뭐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이제 뒤에 말씀드린 코리아 패싱 걱정하는 거 많은데요. 하노이 회담이 깨진 데 대해서 해석이 이제 제가 아까 깊이 못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 하노이 회담 전후로 우리는 되게 스몰 딜로 몰고 갔어요. 제가 뭐 대변인도 해봤습니다만 기자들이 그렇게 한 데는 분명히 우리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쪽에서 외무부 쪽에서 뭐 흘렸지 않겠어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예상 못했다는 건 우리는 스몰 딜이 될 줄 알았다는 거겠죠. 그런데 한 가지 해석은 이제 흘러나오는 거 보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느냐에 대해서 한 가지 해석은 한국 정부가 김정은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줬다. 한국 정부는 영변핵 포기하면 미국이 뭐 들어주지 않겠나. 이래서 김정은은 될 줄 알고 갔다. 뭐 이거는 아마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박선은 그 당시 국정원 차장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미국 완전히 풀 브리핑 안 해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서훈 전 원장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회고록에는 그런 얘기 없더라고요. 자기 예상 못했다 그 얘기만 있지. 그래서 왜 욕을 먹고 있느냐? 그걸 따져보면 사실 이제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스몰 딜, 김정은도 스몰 딜, 미국은 빅 딜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 기간 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때부터 미국은 반대했고 트럼프 머릿속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이 또 최근에 다 공개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어쨌든 대량 살상 무기 이걸 포함한 이 테러 가능성 이걸 계속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북한이 절대로 우라늄 농축 포기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라크 사태 얘기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라늄 농축 시절까지? 그러면 미국은 제재 해제 못해요. 합의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개과천선을 해서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폐기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트럼프하고 합의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게 그것은 미국이 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했고 또 NPT 체제라는 걸 미국이 그걸 폐기하지 않는 한 미국 간의 어떤 그런 딜이 첫째는 김정은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영변핵 시설만 들이미는데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해줄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리 어깨 너머로 미국 간의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없다. 다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미국 간의 군축 협상 이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이 북한에게 인도식으로 핵 안전협정의 길을 터주는 순간 모든 비핵 국가, 잠재적 핵 개발 국가, 특히 이란부터 해서 그걸 다 열어주기 때문에 이걸
미국이 감당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인도와 또 달라요. 북한은 이란과 바로 연결되어 있고 시리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것은 곧 중동의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반이스라엘. 아마 트럼프가 못 막으면 이스라엘이라도 나서서 저는 막을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과거 미국 2000년, 2001년 그 트럼프가 그 클린턴 마지막에 미국 미사일 협상을 했잖아요. 그때 미사일 그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하고 MTCR 가입하는 대가로 뭐 10억 불 설도 있고 뭐 몇십억 불 미국이 주면 하겠다는 그 뒤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계속 수출하니까. 그래서 이게 큰 구도에 볼 때 이 핵 문제는 미국 간 문제도 아니고 넓게 보면 NPT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스라엘과 이 아랍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결이 쉽지 않다. 그렇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올라 있는 거 있어요? 예, 저 2분 남았는데 질문만. 예, 질문만. 또 참석하신데. 혹시 지금 미시민권자가 대한민국 그 조차를 북한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 흐름이 바뀌면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혹시 일본 분이세요? 예, 제일 교포예요. 네, 일본 교세요. 예. 상당 기간은 없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 만약에 다시 갈 수 있게 되었을 때는 대한민국 그 조차 항에서는 독립에 신고를 해서 다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승인 받아야 되죠. 북한 가는 건. 네. 뭐 저쪽에서 조천장 받고 제출을 해야 허가가 나오는 거죠. 예. 초청장을 받아서 통일부에 방북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은 제일 우려하는 게 남북한 주민이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남한 국적자 플러스 미국, 순수 미국 동포는 돼요. 이제 못 들어온다. 뭐 미국 시민은 미국 정상회담 따라서 풀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남한 국적자는 더 어려울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